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저금리의 힘인데 이것보다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지방광역시의 성패를 가르는 거는 과거에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이 막 급등할 땐 지방광역시들은 미미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2008년, 9년이 서울이 정점 찍고 2013년까지 내려가니까 그때 광역시들이 급등을 해서 갭 메우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서울이 아직 오르고 있는데도 이제 광역시들이 갭 메우기에 들어간 상황이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고요. 결국은 그런 걸 초래한 이유는 가장 큰 건 유동성이라고 보여지고 임대차 3법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매 유통 매물도 감소하고 전세 유통 매물도 감소해서 매매 전세가가 다 상방 압력을 받은 게 이제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22년에도 이 분위기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별로는 차별화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결국은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정고점,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수준의 정고점이 정고점 대비 현재의 지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대구 95%, 광주 92%, 울산 91%, 부산 90%, 인천 73%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수준으로 봤을 때 대전이 가장 과거 대비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인천이 과거 대비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는 셈이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물량 부담인데 물량 부담은 광역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기 구간은 이제 착공 물량으로 제가 받고 부담은 중장기 물량 부담은 인허가 물량으로 좀 추정을 했는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 단기 구간은 좀 물량 부담이 있는데 중장기 물량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요. 대구는 단기, 중장기 모두 물량 부담이 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단기 물량 부담은 큰데 중장기 물량 부담은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광주는 단기 물량 부담은 평균 수준인데 중장기 물량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전도 광주처럼 단기 물량은 평균 수준인데 중장기 물량 부담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울산은 단기, 중장기 다 물량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는 소득 대비 가장 집값이 고평가된 건 대전이고 인천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산과 광주의 중장기 물량 감소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 물량이 최근에 계속 작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해 착공 물량이 부산이랑 광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24년 이후 입주 물량이 부산이랑 광주가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평가는 인천이 가장 저평가됐지만 수급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부산과 광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지방의 이제 부동산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내 집 마련 외로 또 투자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까지 모든 지방까지 한꺼번에 오른 건 유동성의 힘인데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저금리의 힘인데 이것보다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갈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저금리 힘은 지금이 정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지방광역시의 성패를 가르는 거는 집값의 고평가 여부 그리고 결국은 입주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나 통계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심 있는 지역들은 그러한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출연을 많이 해주셨지만 네. 한 번도 삼토시님의 그런 투자 사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이걸 한번 들어보자. 다른 데서 이런 또 이야기를 또 사례에 대해서 또 풀어보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월브만의 특허로 우리 삼토시님의 또 전문가이시니까 언제 또 투자를 처음 하셨는지 그 부분도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은 이제 2006년에 처음으로 했고 장소는 이제 수원 영통이었거든요. 2004년에 이제 삼성전자 LCD가 세계 1위를 했고 2006년에는 이제 TV가 세계 1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와 같은 이 글로벌 초인력 기업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수원 영통이라는 곳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좀 직주 근접 수요도 탄탄하겠고 그리고 수원 내에서도 영통이 좀 학군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괜찮겠네 하고 사고 1년 동안 집값이 30% 급등했거든요. 제가 잘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러기에서 벌써. 네, 벌써 자만을 했죠. 데이터를 다 보고 사신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봐야 될 거. 네. 그래서 저도 괜찮네, 내가 잘한다 생각했는데 2007년부터 근처에 동탄 1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직격탄을 맞거든요. 현재의 입지 환경만 조사했지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또 하나는 이제 물량 앞에 장사 없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한 셈이라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미래 입주 물량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도씨님의 그때 이후로 더 오히려 그 데이터나 이런 거에 미래 가치도 네, 더 꼼꼼하게 입주량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도 네. 그런 경험이 그때의 아픔이. 스디슨. 이제 어떤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물론 저희가 좋은 투자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 기회를 다 날려버린다던가 그런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린이들에게 이런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을까요? 오늘 했던 이야기들이 집대성 같은데요. 그거 똑같은 얘기인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사실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먼저 인구 감소가 시작됐고 고령화 인구가 먼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이라 벌써 일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봤을 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목표로 삼았으면 하는 거는 그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의 교통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맞아요. 판단 능력이 네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 초역세권과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거리 한계가 있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역세권, 초역세권으로 다가가는 시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고령화 인구가 우리나라도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좀 대형 병원에 가까운 입지가 계속 더 각광을 점점 더 받을 것이다. 평지 단지가 의외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도보에 집중이 지금 돼 있는 네. 상황이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차로 가지, 차로 다니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분들이 교통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결국은 또 도보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도 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했을 때는 대형 병원과 평지 입지가 지금보다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역세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럼 대형 병원이나 네. 이런 편의시설 이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네.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사실 광역시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어쩌다 사장이라는 방송을 차태현 씨랑 조인성 씨가 이제 한 네, 시골의 맞습니다. 편의점 네, 사장을 열흘 동안 하면서 네. 이 겪는 네. 그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소통, 뭐 훈훈한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막 집중돼 있다 보니 그게 마냥 훈훈하지 않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슈퍼에 방문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고령자분들, 젊은 층이 간혹 있더라도 그분들이 인근 관공서 근무자분들이었지 지역 주민분들은 대부분 고령자분들이었고 또 하나는 중학생이 한 명 찾아오는데 눈에 다래끼가 났어요. 병원 안 가고 뭐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병원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태현 씨랑 조인성 씨가 얘를 좀 안타까이 여겨서 이 친구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나서는데 편도 1시간 거리인 춘천까지 가거든요. 안과를 찾기 위해서 그거 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네, 안과 하나 찾는데 차 타고 1시간 거리로 가는 그 장면은 되게 훈훈하게 처리가 됐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결국은 그 인구가 감소하면 의료 인프라 붕괴부터 시작하거든요. 외환 지역에. 지금 이미 그 부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점차 이 인프라의 집중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또 병원 인프라가 모여있는 곳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유동성이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인구수가 정말 더 적은 도시로 자꾸 그 투자자 유입이 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때 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매도를 하려고 해도 네. 사는 사람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보통 저희 초보 투자자가 보기에는 뉴스를 볼 때도 이렇게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많은데 뉴스를 볼 때 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일단 의심해서 보는 습관이 하나 필요하고요. 의심한다. 네. 두 번째는 A라는 상황이 있으면 그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좀 한 2가지 정도 사례를 들고 싶은데 좀 조심스럽지만 예전에 그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께서 2017년 5월 취임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남 4구에 5주택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지난 1년간 53%가 늘었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53% 증가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5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매수 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약 그 2017년 5월에 98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했습니다. 절대 모수 자체가 너무 네, 작았던 거죠. 53%가 늘었으나 전체 비중은 3%거든요. 3주택자로 넓혀봐도
7%에 미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53%만 확 와닿거든요. 그렇죠. 53%나 늘었어? 이 다주택자들이 얘네가 집값 다 올랐네. 샀네? 그렇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비중이 84%였습니다. 결국 강남 4구의 집값을 그때 1년간 올린 건 84%의 비중인 무주택자 1주택자인지 3%의 비중을 가진 5주택자인지 이 답은 명확해지거든요. 근데 5주택자 비중이 53% 늘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도 전체를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사례를 하나만 소개하면, 일본 언론이 한국이 탈일본을 추진하자 전 세계가 탈한국을 진행했다는 악의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로 2020년에 일본의 한국 투자액이 2019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했고, 미국과 EU도 2019년 대비 20년 한국 투자가 20% 30% 줄였다는 걸 근거로 삼았는데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의 외국인 투자액은 그거보다 더 줄었습니다. 전 세계에서의 그 해외 투자액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줄인 건 세계적인 추세였지,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전 세계가 탈한국을 진행한 게 아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비중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좀 보면은 현상에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를 볼 때 한 관점에서 보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는 이 방향에서 보는 거랑 이 방향에서 보는 거랑, 코끼리를 네. 만져볼 때 똑같잖아요. 다리를 만져보는 거랑 코를 만져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생각할 네.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좀 다각화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승론자는 상승에 관련된 뉴스만 보려고 그러고, 하락론자는 하락에 대해 포커싱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한 오류에 안 빠지려면 다양하게 섭취하고 의심을 갖고 바라보는 습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요걸 체크하고 의식하고 이제 뉴스를 읽으면은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현상보다 더 있다. 크게 보라는 말씀을.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또 저희 월부 패밀리로서 또 출연을 또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가능하면 좀 더 예전보다는 좀 가볍게, 하지만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 즐겁게 떠들고 가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월부와 인연 맺은 지 딱 3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부 팟캐스트의 첫 외부 게스트가 저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월부 팟캐스트 1주년 공개 팟캐스트 맞아요. 때도 뭐 정전이 나서 네네. 굉장히 맞아요. 특별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열악한 환경 나고, 속에서도 맞아요. 진짜. 한 번 몇 달 전에 사실 특강 날도 폭우가 엄청 와서 제가 그 강의장 가서 구두를 갈아 신으려고 샌들을 신고 구두를 종이 주머니에 종이 가방에 넣고 막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종이 가방이 다 젖어서 신발이 빠진 것도 모르고 강의장에 뛰어왔다가 강의실 갔더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올고 사고 가는. 좋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 비 맞으면 네. 다시 뛰어갔거든요. 제가 여러 강의가 있었지만 월배에서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인연이네, 인연이야. 거의 인연이죠.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계속 오늘도 알바길 하고 좀 가는. 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또 좀 위험한 발언도 하셨어요. 왜냐면 전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뭐 틀리더라도 저희가 네. 또 해명 방송을 해명 약속하셨기 방송을, 때문에. 네. 근데 또 든든하게. 워낙에 또 그런 또 데이터로 많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최근까지도 많이 맞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또 이제 돌려서 예전 걸 찾아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